안녕하세요. 이정찬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화요일마다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정찬 네. 선생님도 지금 유튜브 줌 강의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이고, 이제 앞으로 줌 세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학회가 지금 네. 줌으로 다 하고. 참, 세월이 너무 빨리 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요일 날 그 서울에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 서울역 맞은편에 힐튼에 갔거든요. 잠시 만날 분이 있어가 학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노인의 학교 하는데 오후인데 그 노인의 학교 강당에 있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오프라인 교육하러 들어와신 분인데 전부 다 노인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서 나는 들어가 보니 양로원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저 대부분 선생님들은 온라인으로 강의 들으시고 온라인을 못 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60 넘은 70, 60, 70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강당을 꽉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는 별로 안 올 것 같아요. 시절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참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게가 자꾸 없어지고 지금 전부 다 그 뭡니까 쿠팡하고 마켓거리 되는 거 보니까 지금 참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항공찬 선생님 반갑습니다. 늘 오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정찬 선생님, 항공찬 선생님 다 오셨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예, 오늘은 수신적. 아이고, 강남주 선생님 몸 괜찮으세요? 예.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수신적 하이드로네프로시스입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요로의 기능적 또는 기계적 통과장애. 그 우리가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사실 제일 많은 것이 스톤 앤 옵스트럭션에 생기지만 그 외에도 다른 질환으로도 많이 생깁니다. 이 기계적 통과 장애로 신우심배가 하장된 상태이고 진행되면 신실질이 얇아지게 되겠습니다. 원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게 요관 결석입니다. 유레트랄 스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올드에이지에서는 신우하고 요관의 종양 아주 드물죠. 그 다음에는 피가 블락 클로트가 막힐 수 있고 호스 키드니처럼 이렇게 신장에 이 근연에서 아노말리가 있을 때는 하이드로네프로시를 잘 생깁니다. 이상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드물지만 리날 아트리가 딜라티브를 옵스트럭션 시키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누로제닉 플레드라 해서 방광에 이 엠프팅이 장애가 있으면 소변이 잘 안 나가고 이것이 역류돼 가지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리트로페리토네아 파이브로시스 후복막 섬유종에서 후복막에 파이브로시스면 유레테랄 옵스트럭션에가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아에서는 유레트로베시클 리프렉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인한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있을 수가 있고 또 올드에이지에서는
BPH나 뉴로제닉 이런 거에서 세컨더리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감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장의 중심부 에코상에 무에코가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신우신배 요관의 확장으로 생깁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의 그레이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레이드를 그레이드 1, 경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뭐 1, 2, 3, 4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난 1단계는 신우만 확장된 상태고 2단계는 신우도 당연히 확장되고 신배도 약간 확장된 상태죠. 그 다음에는 3단계는 신우 신배가 현저하게 확장된 상태고 4단계는 우리가 이것을 신실질이 위축이 되는데 정상 신실질의 2분의 1 이상 위축된 상태가 이제 4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만성 신질환 하기 전에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심에코 복합체가 고에코로 보이는 원인은 신우주위에 신우신배 주위에 파이브로 티슈 있고 패드 있고 그 다음에 베슬, 너브, 림파티 이런 다양한 조직이 신우신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빔이 이 신우신배를 통과하면서 반사가 많이 돼가 중심에코 복합체가 고에코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신우신배가 확장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우신배의 소변이 차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중심에코 복합체 에코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감별해야 될 질환은 이 신우 주위에 그 혈관이 늘어나면 특히 이제 리날 베인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면 마치 확장된 혈관이 또 하이드로네프로시스처럼 보입니다. 이건 칼라 도플러를 해보면 대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 신우 주위에 림파틱 닥터가 딜라테이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우 주위 낭종이죠. 신우 주위 낭종, 림파틱 닥터가 딜라테이션 되면 마치 이 하이드로네프로시스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 신우 종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우 종양은 저에코가 되죠. 신우 종양이 되면 중심에코 복합체의 저에코로 보이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오인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신우 종양이 있으면 그 막힌 부분에 신우 신배가 일부분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너리 블래더가 굉장히 빵빵해지면 이 신우 신배의 소변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신우 신배가 확장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변을 보시고 난 뒤에 다시 초음파에 보면 이 신우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에는 만성신질환입니다. 이 만성신질환, 우리가 신장에 만성질환이 생기면 결국은 원인은 어떻게 마지막 단계에서는 신실질이 위축이 되고 그리고 신장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만성신질환에서는 이 신낭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3세 여자분으로 5년 전에 크로닉 글로메룰러 네프라이티스로 진단이 되고 혈액투성 중인데 신장 초음파 검사를 해봤습니다. 신초음파 검사에서 이 우측 신장입니다. 우측 신장에 다발성 신낭종이 보입니다. 신실질이 쪼그라들어 있고 신실질하고 중심에코 복합체의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실질의 에코가 고에코 되면 고에코인 중심에코 복합체하고 감별이 안 되는 수가 많지요.
이렇게 보면 신장의 낭종들이 이렇게 보이고 됩니다. 신장의 크기가 7cm, 3cm, 5cm로 위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신실질의 낭성 병변들이 보입니다. 신장에 멀티플한 낭성 병변이 보이고 신실질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크로닉 리날 페일리어, 만성 신부자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진행서로 저하되는 상태이고 일반적으로 크레아틴 레벨이 이제 2mm 이상 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죠. 우리가 만성으로 경과된 신질환은 진행되면 신부전으로 경과가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레전트 할 때는 크로닉 글로메룰로네프라이티스에 의해서 만성 신부전이 많이 진행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이베틱 네프로파시가 많습니다. 그 위에 이제 만성 사구체 신염, 그 다음에 만성 신우신염, 그 다음에 급속 진행성 신염, 신경화증, 다발성 신낭종 이런 것에서 생깁니다. 과거에는 뭐 인펙션 후에 사구체 신염이 굉장히 많았죠. 포스트 스트랩토코칼 글로메룰로네프라이티스 해가지고 어릴 때 인후염증 후에 생기는 사후체 신염이 정말 많은데 지금은 굉장히 줄어들 버렸습니다. 우리가 진단의 핵심은 만성심질환은 신장이 위축이 되고 신실질이 아주 얇아지죠. 그 다음에 신피질 에코 레벨이 파이브로시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피질 에코가 높아지니까 중심 에코 복합자하고 신실질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전의 정례를 보면 경도일 때 중심 에코 복합자가 불명료하고 조금 더 되면 신장이 위축이 되고 아주 심해지면 신장 위축이 고도화되고 그리고 많은 다발성 신낭종들이 보입니다. 다음에는 리날 시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굉장히 제가 하는 질문 중에 초음파를 공부하시는 분한테 질문하는데 헤파틱 시스트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묻거든요. 그러면 간 낭종은 그러니까 간에 있는 구조물이 헤파토사이트가 있을 거고 바일닥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베슬 있죠. 포탈베인, 헤파틱 아트리, 헤파틱 베인 있고 그 위에 세포들은 뭐 대부분 헤파토사이트 있지만 드물게 쿠퍼셀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세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간 낭종은 어디서 오리진했느냐? 그러면 뜻밖의 몰라요. 헤파틱 시스트가 간 실질에서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데 그게 아니 바일닥트에서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리날 시스트는 어디서 생겼어? 리날 튜브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헤파틱 시스트보다 헤파틱 바일닥트 시스트 하는 것이 답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신낭종 정례입니다. 32세 남자로서 우측 신낭종이 있습니다. 리날 시스트도 헤파틱 시스트와 마찬가지로 경계가 라운드 오발하고 그 다음에 시스트와 이 경계면하고 경계면 에코가 뚜렷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니까 후방 음량 증강을 동반합니다. 이런 제 특징이고 칼라 도플라 사이에서 신낭종 내에 헬류 신호가 보이지 않죠. 요 보시면 낭종하고 경계면하고 요 경계면 아크가 뚜렷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신의 낭성 질환을 진단할 때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은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가 CT의 소견에 의한 기준인데 초음파 소견을 이제 원형해 가지고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을 만듭니다. 이 환자 73세 남자인데 1개월 전부터 발생한 심하부 dun통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신장에 시스트가 있고 시스트 안에 septum이 있고 septum의 월이 멀티플 septum이 있고 septum의 월이 좀 두껍게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여기 septum이고
월 에코가 좀 두껍게 보이고 칼라 도플러상에서 월에는 헬륨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내 두께 셉툼이 3mm 이상 되니까 일단은 시크 셉툼이 되고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 2보다는 한 단계 높이가 2의 F를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낭종은 이 신의 네프론 또는 리날 튜브의 집합관의 일부가 확장된 상태가 신낭종이 되죠. 튜브이 확장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경계가 좋고 무에코이고 후방음량 정강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제 석회화를 동반하기도 하고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중과됩니다. 신낭종은 다른 뭐 낭종하고 마찬가지죠. 헤파티시스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라운드 오버라고 경계가 윤곽이 평활하고 경계가 명령 원행 종계이고 내부는 모에코고 후방에 정강을 동반한다. 헤파티시스하고 뭐 같은 소견입니다. 다음이 이제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참 영상의학이 발전하기 됨에 따라서 제일 특징적인 것이 이제 결국은 영상의학과가 마치 그 뭡니까 항모의 레이더 기자와 똑같죠. 그래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그 병의 이제 진단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 이제는 뭐 대체가 질환에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이제 서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영상의학과에서 그레이드에 따라서 수술을 하던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학과가 결국은 병원의 이 진료의 중추 역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신낭종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의 타입 1은 이 심플 시스트가 되죠. 그리고 다음에 타입 2에는 이렇게 셉툼이나 월이 시크닝이 있는데 이 셉툼이나 월이 시크닝이 2mm 이하이 됩니다. 3mm 이하이 되죠. 그 다음에는 2F인데 팔로우업이 되겠습니다. 1, 2는 전부 다 비나인이죠. 2F부터는 말리언스 레이트가 5% 정도 됩니다. 2F일 때는 셉툼이 이렇게 두껍고 월도 두꺼운데 셉툼 월이 전부 다 2mm 이상, 3mm 이상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2F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칼라 도플러의 헬륨 신호는 동반되지 않습니다. 3가 되면 이건 말리건시 레이트 확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 50%까지 5%에서 50% 올라가죠. 2F를 주느냐 3를 주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죠. 3 되면 셉툼이 상당히 두꺼워지고 뮤랄 로드를 보이는 겁니다. 셉툼 두꺼워지고 이런 뮤랄 로드 월시크링 이런 것이 보이고 칼라 도플러의 헬륨 신호가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4 되면 이거는 완전히 말리거는 거의 말리거는데 솔리드 부분하고 시스틱 부분이 섞여 있는 거죠. 이 솔리드 부분, 시스틱 부분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타입 4가 됩니다. 신낭종을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영상의학과 결국은 영상으로 거의 진단하고 서전한테 이 환자는 뭐 이노퍼러블하다 또 이는 라디칼 해야 된다. 요거는 포칼하게 수술을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수술의 그 범위까지도 정해주는 기 되었습니다. 제가 경북이대를 나왔고 72년 들어가 7, 8년에 졸업하고 7, 9년에 이제 7, 8년에 인턴 79년, 80년, 82년 그렇죠. 그때 이제 레지던트, 내과 레지던트였습니다. 저희들 이제 인턴 때나 학생 시절에 그 대구에 있는 계명이대 그때는 이제 의과대학이 아니고 그냥 동산병원이라고 했죠. 동산병원은 그 북장로파, 미국 북장로파가 했는 병원 미션계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경북이대는 일제시대 때 일본이 만든 이제 동인위원이 기초가 돼 가지고
이 경북이대가 되었습니다. 도기년은 일본이 경부선 철도를 만들면서 일종의 그 철도병원이고, 이 철도병원은 일본 거류민을 위한 병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경북이대가 되는 대구 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경성의학전문대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평양이고, 세 번째가 대구하고 그 원산이 함흥 있죠. 함흥. 세 군데가 세 번째 둘이 같이 생겼습니다. 그 일본식 그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독일 일본을 받았다면, 계명이대 동산병원은 미션계 개혁에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 당시에 이제 동산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미국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 병원장님은 또 선교사인 마페 선교사가 의사가 병원을 경영했습니다.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 다닐 때 4학년 때 PK 실습으로 동산병원에 가보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제일 중심부에 1층에 응급실이 있고, 그 옆에가 뭐 있냐면 영상의학과가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그렇게 1층에 응급실, 바로 1층에 맞은편에 영상의학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 가장 좋은 자리에 무슨 과가 있으냐, 2층에 제일 올라가면 제일 좋은 자리가 해부백리과가 있습니다. 원장실은 2층에서 약간 떨어진, 중심부가 아니고 약간 떨어진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장실이 제일 좋은 데 위치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자리가 해부백리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제일 중심부가 제일 좋은 자리가 응급의학과, 응급실, 영상의학과, 2층에 제일 좋은 자리가 해부백리과. 그 당시에 우리 경북대학병원은 이제 응급실은 뭐 중심부에 있었지만, 제일 편한 데 있지만, 이제 해부백리과는 백리학 교실에서 의과대학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이옵시 샘플이나 바이옵시 자료는 이걸 전부 다 의과대학 쪽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병원하고 의과대학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부백리과 선생님이 병원에 올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동산병원에 겸용되는 해부백리과 선생님이 진료 병원의 제일 중심부에 있으니까 컨퍼런스라든지 서로 임상과 의사하고 만나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걸 보고, 미국은 역시 서지컬 파솔로지가 미국에서 실용적인 학문, 연구 학문이 아니고 병리가 바로 임상 학문으로 발전했음을 빼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돌아가신 서서지 계명이대 병원장님이 이시고, 또 영상의학과 교수님인데 하시는 말씀을 여러 가지 중에 감명 깊었은, 병원이 발전하려면 첫째 무슨 과를 했냐면 영상의학과가 아주 우수한 영상의학과를 스카우트 해야 된다. 영상의학과가 훌륭한 의사고 경험이 많으면 진단이 정확해지죠. 그렇게 되면 우리 내과의사가 아주 편하죠. 영상의학과가 진단을 잘 TT, MR 잘 해주면 내과의사는 아주 편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서전이, 좋은 서전이 있어요. 내과의사보다 서전이, 훌륭한 서전이 있어야 돼요. 내과의사가 해결 못하거나 어려운 거는 결국은 험한 걸 전부 다 서전이 받아줘가지고 수술해주면 내과의사가 아주 참 마음 편하게 환자를 홀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내과가 잘했는지, 서전이 잘했는지, 영상의가 잘했는지는 최종 심판은 해부백리과죠. 그래서 해부백리과가 정확한 수술 후 파솔로지컬 다이그노시스를 하고, 수시로 이 백리과 의사가 내과, 영상의학과, 외과 선생님을
불러서 이 서지컬 클리니컬 파솔로지 컨퍼런스를 해야만이 인류병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정말 맞다고 생각됩니다. 외과 의사가 든든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군대로 말씀 보병이 아주 좋죠. 위에 뒤에 포병하고 기갑이 아주 잘 서포트 해주죠. 그 다음에는 영상의학가 잘한다면 이 레이더 정찰기하고 레이더가 자료가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탐지해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전이 힘들 때 보병이 힘들 때는 기갑부대가 이렇게 가서 완전히 제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병은 내과고 기갑부대는 서전이 되는 거죠. 서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리 이제 정찰 공군이 가서 적을 찾아내는 거는 우리 영상의학. 그러면 병리과는 무엇이냐? 병리과 제 생각에는 군대에서 봐서는 제일 보병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공병이죠. 험한 일을 다 해주고 다리 놔주고 이거 해주는 공사해주는 공병 부대가 되는 거죠. 공병이 좋아야만이 보병이 하고 기갑이 바로 전쟁을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 신낭정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다음 주는 파라펠빅 시스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질문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 한공창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한공창 선생님. 예, 저는 투석 환자, 그러니까 크로닉 리널 페일러 환자. 투석 환자는 처음에는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투석 환자도 아주 특별하게 초음파를 봐야 된다는 것을 요거를 한번 보고 알았어요. 투석 환자도 시간이 지나면 리날셀 시해가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네. 리날셀 시해도 우리가 말하는 클리어셀 타입이 아니고, 네, 크로모포브 타입이나 이런 건데, 이제 우리가 리날셀 시해에 투석 환자가 생기는 신장암은 클리어셀 타입이 아니고 크로모포브 타입이니까 예후는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투석 환자가 정기적으로 신장에서 혹시 종양이 생기는 걸 한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예. 예. 모르시는 분은 가끔 많습니다. 근데 우리 네프롤로지 신장내과 선생님들은요, 나는 초음파를 잘할 줄 몰라요. 신장내과 선생님은 어느 쪽에 가냐, 마이크로, 그렇게 뭐 포칼, 뭐 세그멘탈, 멤브라노스, 멤브라노 플로리티브, 이것이 예후의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리는 아주 잘합니다. 신장 병리는 아주 잘하는데 초음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리날 디지즈에서도 왜냐하면 신장내과 선생님 거의 다 하는 것이 투석이 하고 트랜스플란테이션이거든요. 나머지 우리가 그로스로 관계된 비뇨기과와 관계되는 리날 셀시라든지 리날 스톤이라든지 BPH라든지 이런 거는 대학병원 오기 전에 벌써 1차 의뢰에서 다 걸려져 가지고 바로 대학병원에 비뇨기과 가보니까 우리 신장내과에서 그런 환자를 볼 기회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물어보시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마 환자 자체가 비뇨기과에 관계된 환자는 1차 프라이머리에서 다 걸려져가 가지를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다른 분 또 한번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 정현정 선생님 질문 좀 부탁합니다. 정현정 선생님.
네, 선생님, 그 보스니악 타입에서요. 예. 되게 부끄러운 질문인데 왜 2에서 F가 그냥 잠깐 궁금했습니다. F를 하는 건 팔로업입니다. 1하고 왜, 2는 거의 뭐 팔로업을 안 해도 네. 되거나 또는 뭐 그냥 뭐 1년에 한 번씩 팔로업입니다. 2F는 좀 크로즈 팔로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 2F는 월이 두께가 3mm 이상 또는 또 셉툼의 두께가 3mm 이상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이런 게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혹시 더 그로잉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2F는 3로 갈 수가 있거든요. 2F에서는 말리거너시 레이트가 5% 정도밖에 안 되지만 3가 붙어보면 말리거너시 레이트가 50% 돼버립니다. 확 뛰게 됩니다. 그리고 2F를 주느냐 2를 주느냐 3 주느냐는 물론 영상의학과 선생님 내과 선생님의 조금 그에 따라서 짜게 주는 사람이 있고 후하게 주는 사람인데 문제는 2F 주면 수술을 하지만 3를 줘버리면 수술하게 되는데 수술해가 서전이 비뇨기 가서 3 줘가 수술했는데 말리건시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아, 비뇨기과 선생님은 분명히 영상의학생한테 그걸 할 겁니다.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3를 주느냐 2F 주느냐는 영상의 선생님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이거 보스니악은 CT의 기준인데 CT하고 초음파의 차이점은 CT는 셉툼을 보는데 아주 민감하거든요. 셉tum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 CT에서 타입 1 났는데 초음파를 해보면 멀티플 셉툼이 보이가 2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CT는 2가 되고 1이 되는데 2F2가 돼버려요. 초음파에. 그리고 초음파에서는 2F대로 봤는데 CT는 2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셉툼을 보거나 셉툼의 월 시커닝 이런 거는 굉장히 초음파가 민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솔리드 노즐이라든지 인핸스먼트 패턴 이런 거는 초음파가 굉장히 약하죠. 물론 초음파도 이 컨트라스트를 하면 되지만 그걸 안 하고 그냥 칼라 도플라 가지고는 칼라 신호의 인핸스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면 2F가로 초음파를 줬는데 이 CT를 찍으면 3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에서 우리가 2까지는 CT를 찍을 뭐 꼭 필요 없지만 2F는 반드시 CT를 리커멘드 해야 됩니다. 내가 2F 줬는데 CT는 3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2F부터는 CT를 리커멘드 해야 됩니다. 예, 네. 이해가 조금 됐죠? 네. 그렇게 초음파는 셉툼을 보는 데는 아주 민감하지만 솔리드 포션을 디텍션 한 데는 CT가 월등하고 그 다음에 CT가 월등한 것은 인핸스먼트 스타디로서 뮤랄 로들이나 셉툼의 인핸스먼트를 찾는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2F는 CT를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좋은 질문 했습니다. 흑영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흑영 선생님. 흑영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얼굴 나올 수 안녕하세요. 있습니까? 그럼 목소리만 여기 카메라가 예, 잘 오늘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질문이나 뭐 소감이나 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흑영 선생님 강의도 잘하시고. 어제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습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뭡니까? 저는 뭐 운이 좋아서 아직 큰 시스트나 이런 거 많이 못 봤는데요. 예. 항상 왼쪽은 바울에 많이 가려서 맞습니다.
보기가 어려운데 예, 혹시나 해서 놓칠까 하는 그런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예. 예, 어떻게 또 잘 일단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좌측 신장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좌측 신장 볼 때는 슈파인에서 보지 않습니다. 라이트 라테랄 데쿠피스가 봅니다. 한자를 데쿠피스만 창자라든지 밑으로 오른쪽 처져가 신장을 보기가 좀 낫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안 보일 때는 한자를 슈파인에서 에서 세미렉트 의자에 앉혀가 봅니다. 그래도 안 보일 때는 또 한자를 의자에 앉힌 상태에서 라이트 라테랄 데쿠비스가 관찰합니다. 그렇게 관찰해보죠. 그래도 안 보이면 방법이 없죠. 그때는 환자가 키드니에 병변이 의심되거나 이럴 때는 CT를 찍어야 됩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CT 찍어야 되죠. 그래서 좌측 신장 관찰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라이트 라테랄 데쿠비스 시팅 또는 세미 시팅 플러스 레프트 라테랄 데쿠비스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선생님, 저 좋은데 뭐 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안 보이는 데는 할 수 없거든요. 예, 흐영 선생님. 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저는 굉장히 좀 쇼킹을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전에 다른 데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일요일 날 오후에 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 저 서울역 맞은편 그랜드 히트 호텔에 노인의학회 강의에 오후에 갔거든요.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노인의학회 오프라인 강의에 들어오신 분이 오후에 거의 다 노장들은 나이 드신 많으신 분들이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젊은 사람 다 듣고 온라인 강의 못 들으시는 노인분들 나이 드신 선배 선생님들이 가득 강의실에 있었더라. 그리고 전부 오후에 점심 식사하고 나서 모두 주무시고 이걸 보니까 느낌이 야 이제 이래 되면 온라인 강의는 젊은 선생님 다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는 온라인에 적응 못하시는 나이 드신 분이 전부 다 오프라인 강의를 듣겠구나. 이래 되면 코로나가 없어지더라도 내 생각에는 이제는 온라인 강의가 계속되고 줌 강의가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됩니다. 또 2년 전인가 한번 신문에 어떤 났는데 나이가 60 이상 되는 사람이 은행에 와서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전에 한번 나왔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수기 통장을 만들면 수수료를 내라. 전부 다 이제 뭡니까 스마트 뱅킹으로 하고 스마트폰 하지 은행에 와서 일을 하면 은행 지금 월급도 안 나온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결국은 강의가 전부 다 온라인이 주도가 되고 오프라인은 실습 위주 아니면 실습 안 하면 우리 온라인에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밥 먹고 디스커션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대학은 수업은 온라인을 하고 그러면 학교 오는 것은 공부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저 운동하고 술 마시고 놀고 당구 치고 탁구하고 족구하려고 대학에 학교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리고 오늘 또